창시자라고도 불리우는 까라바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까라바초가 인생이 너무 막 살아? 박살나요. 무전 채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폭행, 도난, 심지어는 막판에는 뭐 살인까지 저지르고 왜 그래? 말년에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이 그림이 너무 와닿아요. 있어요? 바로? 너무 궁금하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본인이야?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의 보물창고 같은 곳에 왔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작년에 관람객 수가 여기가 전 세계 5위였어요. 전 세계. 1위가 어디예요? 1위 루브르. 아, 그렇게 5위? 그렇게 5위. 와. 그렇게 5위. 그러니까 1위가 루브르, 2위가 바티칸, 3위가 영국박물관, 4위가 또 영국의 테이트 모던, 그리고 5위래. 너무 놀랐어요. 그럼 해외에서 엄청 오신다는 거네요. 엄청 온다는 거예요. 이건희 컬렉션 이후로 사람들이 북중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그와 발맞춰서 좋은 전시회를 계속 연달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여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영국이 지금 수교한 지 140년이 됐대요. 그걸 기념해서 지금 그 영국 박물관에서 엄청난 명화들이 와 있습니다. 이름하여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 예매하시려고 오픈런도 하시고 막 조기 완판되고 엄청 핫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유럽 미술관 중에 3대 안에 든다면서요. 지금 뭐 렘브란트, 라파엘로, 보티첼리, 고흐. 영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작품이고요. 우리가 미술사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위대한 거장들은 다 있어요. 서양 미술의 시작과 또 끝을 약간 알짜배기 같은 느낌? 이번 전시의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서양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중세 이후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과정을 4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가의 시선이 바뀐다는 것은 그 시대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삶과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작품 속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미술관에 가시면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는 한 시대순으로 전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이 방은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르네상스는 어원 자체가 이제 불어에서 파생되는데 르네상스, 재탄생, 부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예술을 이 시대에 다시 부흥시켜보자라고 해서 르네상스라고 불러요. 라파엘로. 보티첼리. 저 다 어디서 한 번씩 본 그림이네요. 이게 저 성모 마리아.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 성모 마리아, 세레자 요한. 어머! 예? 왜냐면 여기 밑에 폰트 80을 크기가 이만한 글자로.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다음에 도나텔로까지 요 4명을 묶어서 4대 거장이라고 하죠.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성화를 보실 때 여성이 푸른색의 옷을 입고 등장을 하신다. 그럼 99.9% 성모 마리아라고 성모 마리아. 생각하시면 성모 마리아. 어, 마리아. 푸른색. 이유가 있는데 이 물감들 가운데 제일 비싼 물감이 파란색이었었거든요.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들어오셨을 거예요. 인공적으로 제일 내기 힘든 색이 파란색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비싼 물감이었다. 이 파란색 안료를 얻기 위해서는 그 청금석이라고 하는 광석이 필요한데 이게 유럽에서는 채석 자체가 안 돼요. 가장 가까운 채석지가 아프가니스탄. 어이구야. 그러니까 전량 수입해야 돼요. 멀리 가야 되네.
그래서 이걸 울트라 마린이라고도 불렀거든요.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울트라는 어디 건너, 마린은 바다. 그러니까 바다 건너에서 온 것, 수입품이라는 뜻이에요. 이 청금석이 요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순금의 1,000억 배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엄청 비쌌네요. 오, 많이 썼네. 많이 부었는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순금으로 1,000억 원 칠하는 거랑 금액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무한테나 못 칠해주겠죠. 그래서 그림 속에 등장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여성인 성모 마리아, 남자는 예수님.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업실에 있어서 다니는데 이게 이게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호신용인 겁니다. 그럴 정도면. 돌이에요, 돌? 이게 청금석 돌 원석이에요. 이거 엄청. 야, 이건 약간. 세바스찬 성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세바스찬 성인이 기둥에 묶인 채 화살 처형을 당하신 분이에요. 르네상스 시대 때 그려진 세바스찬 성인은 몸에 막 화살이 붙어서 이렇게 박혀 있는데도 이렇게 막 기도드리는 이런 평온한 모습이에요. 그게 그런데 더 사실적이지 않네요. 그렇죠. 근데 바로크 시대 때 그려진 세바스찬 성인의 작품을 보시면은 뭐 급통수하는 이런 모습이 막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보이는 거죠. 잠깐만 설명 주는데도 좀 알겠다. 르네상스하고 바로크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번 전시회에 가장 하이라이트 작품이 이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작품. 왜요? 바로크라고 하는 미술 사조를 만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람이? 네. 이분이 아니라. 이거 그린 사람이? 이분이시긴 화가가. 바로 그 만들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바로크의 창시자라고도 불리우는 까라바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까라바초는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로 이탈리아 내에서는 거의 뭐 미켈란젤로 다빈치급의 화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안 유명해? 저 솔직히 처음 들어봤어요. 나 처음 들어봤어. 까라바초. 제 느낌상으로는 딱 봤을 때 예쁜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쁜 그림이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화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림에 이제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작가. 뭔가 손 모양이랑 이런 것도. 손도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저런 손 모양 자체를 안 그렸겠지. 그렇겠죠. 표정도 그렇고. 표정도. 인간적인 순간을. 뭐에 물린 것 같은데? 작품 제목이 도마뱀에 물린 소녀. 진짜. 와. 아니 손가락 아니, 물렸어요. 어디에? 밑에. 중지. 중지. 아유 물렸어? 이 밑에. 도마뱀이 지금 매달려 있잖아요, 손가락에. 여기가 이렇게 물렸어. 작품을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작품 제목이 도마뱀에 물린 소년이잖아요. 도마뱀에 물린 소년. 지금 도마뱀은 아마도 아래쪽에 있는 정물 쪽 과일 속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소년은 저 탐스러운 과일을 집어먹기 위해서 손을 쭉 뻗다가 그 안에 숨어 있는 도마뱀이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소년의 손가락을 무는 그 찰나의 순간을 묘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갑자기 뭐에 물려서 깜짝 놀라는 그 순간. 우리 깜짝 놀라면 일단 어깨가 이렇게 딱 움츠려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굽었구나. 아까 얘기했던 지금 어깨가 지금 딱 굽어 있고 지금 힘이 빡 들어가다 보니까 손등 위에도 핏줄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요. 물리는 순간 너무 그 아픔에 미간이 지금 찡그리고 있는 모습까지 굉장히 사실적이고 정교하게 그림에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도마뱀에게 물렸다라는 것이 교훈적인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교훈이요? 네. 보통 이 고전주의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점 하나도 허투루 찍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의미를 담아 그림을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춰보실래요?
이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을 통해서 까라바주가 전하고 싶어 했었던 메시지. 과연 뭐였을까? 너무 어려운데? 좀 포도가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현혹되고 막 이런 오,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아, 현혹의 유혹에 뭔가 뒤탈이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마라. 정답. 아니. 그림 속에 등장하는 과일들은 유혹을 뜻하기도 하고 쾌락을 뜻하기도 해요. 도마뱀은 우리 성서 속에 등장하는 뱀과도 일맥상통하거든요.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면서 신께서 징벌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뱀은 뱀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유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바닥에 깔린 과일, 그 쾌락을 탐하다가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죠. 일단 카라바초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 빛과 어둠의 명암 대비를 극적으로 활용했었던 화가이기도 하고 마치 연극 무대 위에 핀 조명을 딱 때리는 듯한 그런 조명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작품 속을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서 조명이 딱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방식의 그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그때부터. 그림 흰 조명을 강조하려고 저 어항의 반대편이 다 빛나게. 이야. 이 같은 이제 아티스트끼리는 보이거든요. 이게 또 강조하는 이게 또 포인트죠. 포인트지. 이 대칭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까라바초가 그림을 그릴 때 그냥 그렸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도에 신경 써서. 정교하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도 저 건너편의 창문을 보시면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개선적이고 정교하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 저 창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빛이. 그러니까 그림을 보실 때 뭔가 핀 조명 쏴주는 느낌이 좀 든다. 그리고 요거 최소한 바로크 이후다. 바로크부터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흰 조명. 핀바. 그렇게 좀 외우지 말라고. 핀바. 너 이제 시험지에다 핀바로 쓴다. 생각이 안 나. 핀바. 바로 그 양식을 만들었다고 평가되는 까라바초의 또 다른 작품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까라바초. 바로 이 작품입니다. 아이고 유병재다 유병재. 다 유병재야. 메두사의 머리. 근데 진짜 좀 닮았어. 이게 근데 저를 닮았다고 하시는 게 되게 맞는 말인 게 남자 얼굴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바로 까라바초의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까라바초가 너같이 생긴 거야? 짐작컨대 제가 까라바초를 닮은 것 같아요. 느낌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진짜 닮았어. 그런 느낌이. 오늘날 유병재로 태어났네. 까라바초가. 이따 그럼 얘기 못 하는데. 왜요? 왜? 까라바초가 인생이 이따 안해주세요. 아유 옛날 인생이니까. 어떤 뱀의 생동성이나 이런 또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또 참수형이 있었잖아요. 참수당한 머리들을 또 많이 조사를 하고 아이고야. 뱀의 어떤 생동적인 모습도 많이 좀 이렇게 밑에가 조사하고 지금 피인 거네요. 피죠 피. 진짜 기괴하다. 예. 머리가 다 뱀이야 그리고. 예, 이게 워낙에 너무 임팩트가 있었던 그림이어가지고 This is perfect. That's an overstatement. 도대체 이런 그림을 그리는 이 까르바초? 까르바초. 어떤 사람이었어요? 범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까라바초는 일단 악마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이나 실력은 독보적이었어요. 유병재도 그렇잖아. 그런데 글 잘 쓰잖아. 천재였구나 천재. 정말 찐 천재, 천재 중에 천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골 기질이. 반골기질도 있고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했던 사람이었어요. 인생이 좀 불행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흑사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흑사병. 네, 그래서 13살 때부터 생계를 위하여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짠하다,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13살 때 그걸로 상계가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네. 재능이 있다는 얘기죠. 밀라노 인근 지역에서 이제 처음에는 활동을 하다가 21살이라는 나이에 당대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그랬듯이 예술의 중심지인 로마로 상경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무작정 상경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일거리를 구하지는 못해서 당시 가장 하층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빈민가를 좀 전전하게 돼요. 그곳에서 뭐 술 취한 사람들, 불황자들, 매춘부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카라바조의 작품 속에서 그들이 모델로 등장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카라바조가 로마에 상경하고 직후에 그렸던 재미난 자화상이 있는데 요걸 보시면은 이 남자가 어떻게 살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요. 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것도 유병재잖아. 다 나는 자화상이라니까. 야, 너 좀 무섭다 오늘. 정신 바꾸스와 뭐 또 똑같이 다른 생겼네. 병든 바쿠스라는 작품이거든요. 와우. 혹시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그려진 작품인지 아시겠어요? 요거? 병든 거. 요거? 오른쪽. 네, 병든 게 먼저 그려졌어요. 그래요? 요게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 카라바조가 실제 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병 들어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얼굴에 뭐 황달이 오를 정도로 굉장히 병약해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손을 보시면 포도. 그렇죠. 포도를 쥐고 있어요. 바쿠스는 술의 신이자 쾌락의 신, 풍요의 신 이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지금은 비록 내가 가난해요. 테이블 보세요. 그러네. 비어있어요.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상황이지만 훗날 이 포도가 영그러 와인이 되듯이 나도 지금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성공해서 언젠가는 저걸 와인으로 만들어 쾌락을 내가 영위하리라 라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그렸던 작품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요. 실제 카라바조가 이 그림 그리고 딱 2년 만에 성공해버립니다. 당시 바티칸 최고의 권력자라고 불리웠었던 이름이 조금 재밌는데 델몬테 추기경이라고 있어요. 델몬테 추기경이 후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부와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하는데 딱 3년 뒤에 그렸던 또 다른 바쿠스라는 작품이고요. 이 포도주가 생겼네. 와인이 이제. 생겼네요. 네. 얼굴 달라졌네. 살이 좀 올라. 살이 올랐어. 살도 좀 올랐어요. 약간 황재성 씨 느낌. 네가 성공하면 황재성 얼굴 내라. 아무튼 아래쪽 테이블도 보시면은 비어 있었던 그 테이블에는 과일이 꽉 차 있고 풍요롭네요, 그리고. 드디어 포도가 영그러서 와인이 됐어. 자, 이제 이거 마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여기에도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도요? 네. 아래쪽 과일을 확대해서 보시면은요. 과일이 많기는 해요.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너무 풍요로워져서 좀 나태해지고 그렇게 됐나? 정모라의 거의 대부분에 들어가는 교훈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헛되고 또 헛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 시간이 흘러가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으니 지금 이 생활에서 거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자. 지금 카라바조는 분명히 성공을 했지만 거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약간 이런 스스로 자제력을 스스로에 가지고 대한. 있는 화가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살았던 인생을 보면 거만의 끝판왕, 유병재. 성격 파탄자, 너무 외우기가 편하다. 카라바조가 인생이 너무 막 살아? 박살나요. 일단 정가가 너무 많아요. 무슨 쪽으로?
뭐 웬만한 건 다 있어요. 막 무전취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폭행, 도난, 심지어는 막판에는 뭐 살인까지 저지르고. 왜 그래? 감옥도 한 7번 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경찰서에 끌려간 것만 17번 왜 그래요? 있고요. 근데 되게 저주받은 재능. 그러니까 너무 천재여서 그래서 또 악마의 재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심지어 마지막에 살인을 저지른 것도 테니스 경기를 하다가 내기에서 져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상대편을 죽여버렸다라고도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때 당시 교황의 초상화를 그렸다라는 것은 얘가 1등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당시 까라바초는 이탈리아 최고의 화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을 저질러 버리는 바람에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사형 선고받고 탈옥해서 도망친 거거든요. 몰타, 시칠리아, 나폴리 이곳저곳을 몇 년 동안 전전하고 다니다가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이게 좀 후회스러웠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얼마나 이렇게 잘 나가던 화가였는데 까라바초가 말년에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이 그림이 너무 와닿아요. 있어요? 바로 너무 궁금하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본인이야? 예, 로마에 있는 골리앗의 목을 들고 있는 다윗이라는 작품입니다. 아 골리앗 자. 다윗.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 시절 때 그렸던 그림. 그럼 이 그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후회. 그렇죠. 내가 왜 맞췄지? 전문가네, 전문가. 참고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둘 다 까라바초의 자화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어린 좀 젊은 시절 뭐 나이 정확합니다. 먹은 시절. 지금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현재의 까라바초의 자화상. 그리고 그 영광스러웠던 교황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받던 젊은 시절의 자기 자신의 모습. 죄 많고 살인자로 전락해버린 현재의 나를 과거의 내가 목을 잘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지. 회한이네, 회한. 모든 죄를 뉘우치고 있으니 저를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작품을 그려 당시 교황에게 보냈던 작품이었어요. 네,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게 전달이 안 됐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결국 까라바초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렇게 타지를 전전하다가 객사로 39살에는 굉장히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고마워하다. 진짜 허망하다. 그러니까 미술 사상 천재 중에 천재라고 불리웠던 사람인데 너무나도 좀 안타깝죠. 근데 이런 까라바초한테도 라이벌이 있었나요? 사실 까라바초는 너무나도 특출난 화가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라이벌이라고 볼 만한 화가까지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본인 스스로 라이벌이라고 여겼었던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지 않았을까?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라고 불리우는 다빈치? 그 까라바초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느낌의 작품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 그로테스크한 작품의 느낌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이기도 하고 지금 이 작품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꽃병에 정교하게 반사되어 있는 건너편에 창문까지 그리는 이런 느낌들이 전부 다 다빈치의 영향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분들도 계세요.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네요. 이제 까라바초 한 명만 공부해도 의미가 있을 정도로 아주 이제 유익한 시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